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포커스의 김진구입니다. 오늘은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접어두고요. 침체된 한인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은 불과 교황청 건물 몇 개로 이루어진 작은 크기이지만 엄연히 독립된 주권을 가진 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대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알록달록한 노란색, 파란색과 붉은색의 고전적인 복장과 함께 긴 창을 들고 경계하는 모습은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스위스 용병으로 구성된 바티칸 교황청의 근위대입니다. 우선 스위스 하면 원래부터 아주 평화롭고 잘 사는 유럽의 선진국으로만 생각되기 쉬운데요. 스위스 사람들이 오늘처럼 잘 살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알프스 산악지대에 위치한 국토는 농토가 부족하여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중세시대 때부터 스위스 성인 남성들은 유럽의 여러 국가의 용병으로 고용되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서 유럽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병들은 성격이 거칠고 충성심이 약하기 때문에 정작 전투 시에는 불리한 상황이 되면 배신하거나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용병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맡겨진 전투를 끝내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 용병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불리한 전쟁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서 그 명성을 유럽에 널리 알렸습니다. 만약 스위스 용병들이 다른 용병들과 같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면 누구도 그들을 다시 고용하게 되지 않게 되고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더욱 힘들어졌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유럽에서는 용병의 나라라는 명성을 떨쳤습니다. 스위스 용병의 신의와 책임감을 널리 알린 사건으로 1527년 바티칸을 지키던 스위스 용병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침입에 맞서 189명 중 147명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르고서도 교황을 끝까지 지켜내 스위스 용병의 명성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후 로마 교황청은 이들의 희생과 충성심에 대한 답례로 현재까지도 약 200여 명의 스위스 용병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스위스 용병들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군에 맞서 끝까지 싸우다 전멸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루이 16세에게 고용되어 베르사유 궁전의 수비를 맡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물밀듯이 밀려드는 프랑스 시민혁명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위치를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군들은 스위스 용병들에게 괜히 남의 나라 일에 끼어들어 희생당하지 말고 도망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용병들은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고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왕뜨아네트 일가를 끝까지 보호하다가 전멸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위스 용병들의 신의와 책임감을 유럽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도망쳤다면 스스로 쌓은 명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국 스위스는 더 이상 용병들을 수출하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신의를 지킴으로써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 당장의 이익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신의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불모의 알프스 산악지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스위스를 이룬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스위스 용병들의 모습을 통해 유럽인들은 스위스 국민들의 책임감과 신의 있는 국민성을 인정하게 되고요. 스위스 국민들의 비즈니스에서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냉엄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는 신이라는 덕목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자주 서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떠나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각종 단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과연 상황이 달라져서 이전에 약속한 바를 지킨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도 약속을 지켜야 할까? 신의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현실적인 물음 앞에 우리는 신의를 저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는 모습은 주변 사람 또는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믿음이 당장은 현실적인 이득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신의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비즈니스 자산이기도 합니다. 약속이나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손해보지 않고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같지만 큰 성공을 이룬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신의가 없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해봐야 손해가 자명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신의가 없는 사회에서는 상대편이 합의된 계약을 지키지 않을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법률적 검토 및 대응 방안에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한인사회의 구성원들이 신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동포사회 및 구성원들의 그릇의 크기인 겁니다. 오늘날 동포사회의 사업체 및 각종 단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란들은 신의라는 덕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들은 스스로가 보여준 신의의 크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인 동포사회를 떠나 미국 사회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신의의 크기가 결국 한인사회 구성원들이 신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가 우리 동포사회 및 구성원들의 그릇의 크기인 겁니다. 오늘날 동포사회의 사업체 및 각종 단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란들은 신의라는 덕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들은 스스로가 보여준 신의의 크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인 동포사회를 떠나 미국 사회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신의의 크기가 결국 한인 경제가 앞으로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오늘 법률 포커스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